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저당권 파트 나머지 부분요. 389페이지 일괄경매 제도로 갑니다. 자, 일괄경매 제도도 우리 시험에서 아주 단골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365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왜 위와 같은 제도를 두느냐?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은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근데 앞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상호 간에 평화로운 어떤 토지 이용관계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에서 지상권 성립이 간주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됐다 그죠? 근데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일단 뭐요?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그 이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그때는 건물 소유를 목적한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그때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건물 철거를 주장하면은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죠? 사회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서 뭐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은 자가 뭐요? 토지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지상 건물도 경매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경락받게 된다면 이 같은 건물 철거라는 사회적 불이익은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일괄 경매 제도입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입니다. 예, 거기다 체크하시고.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토지에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축조된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미주고요. 그 설정자가 즉 법상으로는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를 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체크할게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따라서 일괄 경매를 청구하고 하지 않고는 저당권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토지에 대한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가로는요, 제3취득자의 보호. 이 부분도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언급되니까 그 조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당 목적물에 대한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 갑 소유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A에게 예를 들면 매도하고 팔았습니다. 이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 그죠? 그렇지만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저당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A 소유 건물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이 경우 A는 뭐요? 건물 일단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도 사후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그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한 대책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363조요. 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경매에 청구할 수 있고 2항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자는 뭐예요?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경락받는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64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예를 들면 그 부동산이 시가가 10억 정도입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그죠? 그럼 이자는 채무자인 갑을 대신해서 1억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의 실액을 막을 실익이 있겠죠. 그래서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보다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67조요. 이자가 취득한 저당 목적 부동산에다가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때는 뭐예요? 그 부동산이 경락이 됐을 때 경락일로부터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계량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우리가 점주권 파트에서 봤죠. 203조에 따라서 뭐예요? 필요비 상한 청구, 유익비 상한 청구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저당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뭐예요?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깁니다. 쌍거리 6번.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입니다. 저당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침해가 있으면 그 침해 배제를 목적한 물건적 청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본문요.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능 자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적 청권으로는 방해, 제거, 예방까지만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362조는 같이 볼게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를 적을게요.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이와 같은 저당물의 보충 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가치 감소 등이 뭐예요?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 등에만 그 가치 감소 부분만큼의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그런데 어떤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급변해서 뭐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야? 담보 가치가 줄었다. 그때는 설정자에게 잘못이 없죠. 그런 경우는 보충 청구 인정 안 됩니다. 저당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어떤 담보 가치 등의 하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 다음 쌍거리 7번요. 우리 시험에서 저당권 파트에서 가장 많이 지문이 됐고 가장 많이 답이 됐던 조문입니다.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저당권자의 기본 신분은 뭐예요? 채권이죠. 그죠?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채권자만이.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는 거기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다. 그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변경의 그 채권을 양도하면 뭐예요? 종된 권리인 담보 물건도 같이 따라서 이전하더라고요. 이를 수반성이라 했기 때문에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담보되는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따로 뭐예요? 타인에게 양도한다든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특수저당으로 갑니다. 공동저당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하고 저당을 잡는다면은 공동저당이겠죠. 즉,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면은 그 건물 부분뿐만 아니라 대지 부분까지도, 그죠? 368조로 갑니다. 1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자, 그 순위를 보시면 돼요. 배당 순위. 공동저당 그 배당 순위 정도 조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 모두에게 뭐예요? 모두에 대해서 A가 쉽게 말하면 1번 저당을 잡습니다. 1번 저당.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갑이 2번 저당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서는 을이 2번 저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양자 모두 1번 저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1번 저당권자입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한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을의 채권이 1억입니다. 그때 건물도 뭐요? 1억으로 경락됐고 토지도 1억으로 경락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인 A는 뭐요? 1억 채권 뭐요? 각각 5천씩 뭐요? 5천씩 동시에 배당받습니다. 왜요? 왜 이와 같은 규율을 둡니까? 후순위권자도 나머지 부분을 배당받아갈 수 있도록 후순위권자 이익으로서 이런 규정을 둡니다. 이항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한다고 하죠. 선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즉 A가 1번이기 때문에 건물을 먼저 배당해요. 그러면 자기 순위에 따라서 뭐예요? 1억 채권 모두를 변제받습니다. 근데 동시 배당했더라면 을도 뭐예요? 5천만 원까지는 자기도 찾아갈 수 있었죠. 근데 이와 같이 20 배당하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와 같은 후순위자의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책 두 번째 문장요.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신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래 동시 배당했다면 토지도 뭐요? A에게 5천만 원의 부담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차순위 저당권자 을이 동시 배당했다면 A가 뭐요? 토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5천까지 뭐요? A를 대신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 배당이냐, 이시 배당이냐는 우연적인 어떤 사정에 따라서 후순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다. 그죠? 그 조문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저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은행부터 저당을 잡는다면 일반적으로 건저당을 잡겠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은행에서 몇 프로로 잡아줍니까? 보통 70% 내지 80% 잡아준다고 그죠? 그럼 7천만 원을 빌렸다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액수는 은행에서 얼마까지요? 1억 원으로 잡는다고 그죠? 이걸 건저당이랍니다. 자, 1항 볼게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그 채무의 확정을 장래보호에서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죠. 처음부터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보통저당권, 금방 지금 봤던 조문 이와 같은 것을 건저당이란다고 하죠. 이 경우에는 체크할게요. 이 경우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일시적인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 담보물의 공통적 성질, 피담보 채권이 변제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다. 그죠? 근데 건저당권의 경우는 예를 들게 되면 은행입니다. 갑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요? 경영 자금을 대출을 하면서 3년 동안 뭐요? 최고 5억 범위 내에서 갑이 제공한 부동산에다가 건저당을 잡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다가 뭐요? 갖고 빌렸다가 갖고 하죠. 그럼 일시적으로는 피담보 채권이 뭐요? 없어질 수도 있고 뭐요? 그 다음에 그 채권적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건저당권의 특성상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뭐요? 일시적인 채무의 소멸, 이전은 건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거로 본다. 간주됩니다. 그 체크하시고 앞에서 보통 저당권은 어떻게 등기합니까?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약금 얼마 따로따로 했다. 그죠? 그런데 건저당권의 경우 뭐요? 일단은 장래 확정될 채권 최고액까지만 정해두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죠?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액을 채권 최고액을 넘었다면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배당 참가했을 뿐 우선 변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죠. 따라서 이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원본뿐만 아니라 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도 모두 포함해서 채권 최고액에서 담보된다는 겁니다. 그 점이 보통 저당권과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자, 개념 볼게요.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은 체크할게요. 장래 결산기에 확정되는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우선 변제키로 약정하는 저당권을 건저당권이라 합니다. 다섯이요.
앞에서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자동 소멸한다고 그죠. 근데 건저당권은 그 채권 채권이 뭐예요? 확정될 때까지는 일시적인 채무 등의 소멸은 건저당권 운명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저당권은 장래 정관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보통 저당권과 달리 뭐예요?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되더라도 전당권의 운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는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확정된 변제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 최고 상한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확정된 채권은 뭐예요? 약정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죠. 6억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5억까지만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채권게요. 이때 채권 최고액은 보통 저당권과 달리 뭐예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도 뭐예요?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그 점이 특성입니다. 이와 같이 지연배상까지 모두, 다만 실행비용은 당연히 별도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물권법을 마치고, 자, 1일 문제를 볼게요. 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을 갖는 제한물건인 담보물건이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서 경락이 실현되면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서 배당을 수용하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 아니면 뭐야? 배당을 거부하고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이요. 즉, 저당권은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든 다른 어떤 뭐요? 후순위권자 등이 경매를 신청하든 경매가 되면 뭐요? 그 목적물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고 그러죠. 다만 자신의 순위에 따라서 우선 배당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죠. 따라서 그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항상 전세권 등 용익권과 저당권의 우열은 뭐예요?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최고 순위의 저당권과 용익권의 선호에 따라서 수밖에 없다 그러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우선 변제의 순위는 성립 선후 맞죠? 그죠? 그 다음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러면 용익권이 먼저 성립했습니까?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어요?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죠. 그때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반대로 임차권이 먼저 대항력을 구비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임차권은 존속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은 순위가 올라간다. 그죠? 자, 3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민법상의 권리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뭐요? 소유권자 등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부터 담보된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364조. 그 다음 공동저당이다. 그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데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 부분을 정하더라고요. 그죠? 예. 368조입니다. 그 다음 4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 토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4번.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과 종목에도 미친다. 다만 설정 행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358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법까지 봤습니다. 다만 기본 이론 시간에서는 일단 큰 틀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채권법과 더불어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출제자가 뭐예요? 이례적으로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물권법이 채권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문항수를 확보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출제될 것을 예상을 한다면 최소한 우리는 물권법에서 8문제 중 5문제 정도는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올해와 같이 23회차와 같이 상당히 물권법 파트, 특히 저당권 파트에서 이례적으로 2문제까지가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 수준도 일반적인 어떤 비전공자 시험에서는 출제가 될 수 없는 어떤 심도 있는 지문까지 출제가 되었다 그죠. 그런 정도 출제가 되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닌 한 어떤 우리 평상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면 우리는 물권법은 채권법보다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에 대비해서 심화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까지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거의 빠짐없이 소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채권법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404페이지로 옵니다. 자, 채권법은 다시 채권법 총론과 채권법 강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총론은 404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강론은 438페이지부터 끝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법은 대학 교재도 책이 2권으로 구성됩니다. 총론 파트와 강론 파트. 근데 채권법 총론을 시험 범위로 하는 시험은 전문가 시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사법시험이라든지 현재 법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정도입니다. 근데 일반인의 시험에서 채권법 총론으로 시험 과목으로 하는 과목은 우리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우리 시험은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채권법 총론은 전공자도 어렵게 느끼는 파트입니다. 근데 비전공자들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시험 범위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채권법 총론에서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우리는 2문제다,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즉 본격적으로 출제자가 합격자 수의 조절을 위해서 채권법 총론에서 본격적으로 지문화된다면 그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채권법 총론은 충분히 우리 비전공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다만 채권법 강론에서 6문제가 출제되는데 강론은 총론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강론에서 6문제를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채권법에서는 물권법과 달리 우리는 한 4문제 이상을 확보를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물권법과 채권법 도합 16문제 중 우리가 최소 10문제에서 11~2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점수의 대부분 확보했다면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70점대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하에 그런 계획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채권법 갑니다. 항상 채권은 물건과 대비해서 생각한다 그죠? 즉 물건은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 따라서 물건은 권리자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물건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채권은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에게만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채권법의 특정인, 즉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에서 일정한 행위, 또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채권의 대상을 급부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 이와 같은 채권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을 채권법이라 합니다. 물권법과 더불어 제3법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다. 그다음 채권법의 특징요.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못한다 그죠? 그래서 물건 법정주의가 채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물권법은 원칙 강행법규로 되어 있다. 근데 채권법은 계약 자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법은 임의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요. 물권법은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제도죠. 즉 고유법성이 강합니다. 근데 채권법은 보편적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 채권법은 채권 관계는 그 뭐예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어떤 믿음 관계, 즉 신뢰 보호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채권법에서 크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물권법은 권리 남용 원칙이 더 중요하다. 그죠? 자, 3번 갑니다. 물권과 비교. 물권은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본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뭐예요? 채무자에게 약속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되어 있다. 그죠? 따라서 물권은 어떤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동시에는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이를 반영한 제도가 일물일권주의라 했습니다. 근데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여러 개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요. 물건은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건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걸린 물건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의무자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들어갑니다. 채권의 목적. 채권자가 채무자에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겁부라고, 이 겁부가 채권의 목적이 됩니다. 자, 유효권, 민법 총칙이죠. 원한대로 효력 발생을 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체크할게요.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만이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틀립니다. 즉, 우리죠, 그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즉, 내가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학원에다가 합격에 필요한 어떤 맞는 적합한 강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죠. 이를 금전적으로 얼마나 평가는 못하죠. 따라서 역시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특정물 채권요. 조문 정도를 기억할게요. 가벌간의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매도인은 뭐요? 약속한 중고차인 그 물건을 인도할 채무자죠. 매수인은 그 물건, 중고차를 인도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뭐요? 매수인이 인도받을 채권자고 매도인은 인도할 채무자입니다. 반대로 대금은 뭐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고 매도인은 뭐요? 그 대가인 대금을 받을 채권자. 이와 같이 채권, 채무가 서로 교차한다. 그죠? 갑이 왜 자신의 물건인 중고차를 을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합니까? 그에 대한 대가인 대금 채권을 지대가기 때문에. 즉, 갑과 을은 서로 대가적인 채권 채무를 서로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죠. 쌍방이.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채권 강론에서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인 갑은 다른 자동차로 을에게 인도 못한다고 하죠. 매매 대상이 된 특정한 중고차만 이를 특정물 채권이라 합니다. 개념 보세요. 자신들이 약정한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목적한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 합니다. 이 반대로 뭐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종류채권, 이를 불특정물 채권이라 합니다. 다만 종류 채권도 뭐요? 특정되면 그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을 받게요. 자, 그러면 조문갑니다. 그래서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뭐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미적볼게요. 인도 시까지입니다. 이행기까지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뭐요? 채권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소 그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현상 인도 의무요. 460이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 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면은 자기의 뭐요? 잘못이 없는 한 이행기에 뭐요? 어떤 불강력적 사유로 그 물건이 뭐요? 어떤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그대로 인도하면은 자신의 의무는 면합니다. 따라서 현상 인도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이행기의 현상대로만 인도하면 족합니다. 근데 성간주의 의무는 언제를요? 현실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성간주의 의무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변제 장소요. 467조 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는 뭐요? 자기들이 변제 장소를 정했다면 그 변제 장소가 될 것이고,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의 인도 채무는 몇 줄게요? 채권 성립 당시입니다.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됩니다. 원칙. 이양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의 채무 변제. 즉 불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뭐예요? 채권자의 현 주소지가 변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권은 채권자의 영업소가 변제 장소가 됩니다. 자, 쭉 볼게요. 상관 2번 채무자 의무.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뭐예요? 그 특정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그죠?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보존해야 되고, 따라서 이 의무에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의무요. 현상 인도 의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의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했다면 그 목적물이 뭐예요? 멸실 또는 훼손되었더라도 뭐예요? 그와 같은 멸실 훼손이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 인도 의무는 뭐예요? 이행기를 기준 시점으로 잡는다. 자, 넘깁니다. 인도 장소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당사에 다른 특약이 없다면 언제입니까?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불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뭐예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인도 장소가 됩니다. 그 차이점. 자, 그러면 종류 채권 갑니다. 계속 조문 정도만 혹시나 출제될 수 있는 지문 정도로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종류 채권. 종류 채권은 뭐예요? 불특정물 채권의 하나입니다. 즉, 채권의 목적이 뭐예요? 종류로만 정해져 있다, 그죠? 예를 들게 되면은 하이트 맥주 한 박스, 그죠? 이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인도를 급부 목적하는 채권을 종류 채권이라 합니다. 자, 개념 볼게요. 종류 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한 양의 물건을 인도를 목적하는 채권. 따라서 종류 채권은 불특정물 채권 중에 하나다, 그죠? 종류 채권의 목적물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물건이면 족하죠. 따라서 대체물이지만 건물도 뭐야? 한꺼번에 여러 수십 채씩 이같이 부대체물도 여든 종류 채권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념만 보시고, 자, 그럼 조문을 갈게요. 375조 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라 당사자 의사에서 그 품질이 정할 수 없다는 뭐예요? 원칙, 채무자는 뭐예요?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뭐예요? 중등품의 품질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죠? 다만 법률의 성질이라 당사자 의사로 뭐예요? 달리 그 품질을 정하면 그에 따라서 인도해야 됩니다. 양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채권자 그때부터는 그 물건만이 채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하이트 맥주 한 박스를 주문했다, 그죠? 그러면 채무자인 가게 주인은 하이트 맥주 한 박스를 배달하기 위해서 가게에 있는 박스 중 한 박스를 오토바이에다가 옮겨 신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를 종류 채권의 특정이라고, 그때부터는 그 물건만이 급부의 목적물이 됩니다. 자, 쌍걸 2번 갈게요. 1번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는 이를 종류 채권의 특정이라고, 그때부터 그 물건만이 채권의 목적물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그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만이 채권의 목적물, 즉 특정물 채권으로 바뀝니다. 자, 나머지 안 보시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요. 목적물의 품질은 법률의 성질에 따라서, 그죠? 즉 내가 옆집으로부터 1등품의 2,000쌀을 빌려서 밥을 해 먹었다, 그죠? 그럼 되돌려 갚을 때 똑같은 품질, 그죠? 즉 법률의 성질에 따라서 그 품질을 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의사는 뭐예요? 뭐 상등품, 중등품, 하등품으로 품질을 정한 때는 그에 따라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법률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로 품질을 따로 정한 바 없다면 뭐예요? 그때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조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 채권법 총론은 조문 이상은 욕심 내지 마세요. 자, 금전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은 우리 시험 3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금전 채권이라면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목적한 채권을 금전 채권이라 합니다. 자, 397조를 볼게요. 금전 채무의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 이유를 기준합니다. 원칙. 그러나 법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약정 이유는 그 약정 이율이 손해배상의 기준입니다. 양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가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순서를 띄워놓으면서 다른 부분을 한번 볼게요. 410페이지를 보세요. 410페이지. 채무불이행요. 자, 개념갑니다. 채무불이행이라 하면은 채무자의 잘못, 기책사유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가실인 기책사유로 채무 내용에 합당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 합니다. 쌍그림은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에게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뭐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얼마의 손해가 채권자에게 생겼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죠. 이것을 누가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먼저 채권자입니다. 즉 채권자가 뭐예요? 먼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 채무 불이행 사실. 앤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얼만큼 생겼다. 그죠? 여기까지를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채권자가.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뭐예요? 이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채무 불이행에서 자신에게 기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가 기책 사유 없음을 입증을 못하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뭐예요?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채무자에게 뭐야? 채권자가 청구하려면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앤더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고, 그로 인한 뭐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채무자가 그 채무 불이행에서 대하여 자신에게 기책 사유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전 채권의 경우는 다시 교과서로 볼게요. 407페이지. 자, 조문 다시 볼게요. 397조 양. 전항의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가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당연 뭐요?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뭐요?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채권자에게는 이자 상당의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경우 금전 채권의 경우는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는 생기기 때문에 금전 채무 불이행에서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좋고, 그로 인한 얼마의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 없다고 하죠. 당연히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가 있는 거니까 법정 이자 상당은. 그 다음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뭐요? 자신에게 그 채무 불이행에서 기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죠? 근데 397조 2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따로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는 뭐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뭐요? 그 채무 불이행에서 고의 가실 없음을 뭐요? 입증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가실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 그 특징, 그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본문 가볼게요.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은 뭐요? 일정 액수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한 채권이다. 그죠?
근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남아있는 한 뭐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거 있을 수 없죠. 즉 자기 소속에 돈이 없으면 은행으로 빌리든지 뭐요? 친구로부터 빌리든지 그죠? 따라서 금전채무의 경우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어요. 이행 지체만이 문제가 된다고 대처할게요. 따라서 이 경우에 자 그러면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채무가 있다 그죠? 대금 채무에서 매수인의 경우는 이행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항상 이행 지체만이 문제됩니다. 이행 지체란 것은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행치 아니한 채무 불행을 이행 지체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매도인은 뭐예요? 중고차를 인도할 의무자죠. 근데 간밤에 화재로 중고차가 멸시됐다. 따라서 이행 불능이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매매의 경우 이행 불능은 누구만이 이행이 불능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매도인이다 그죠? 매도인. 따라서 금전 채무를 부담한 자는 이행 지체만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어떤 사례를 주고 이행 불능, 이행 지체 이와 같은 용어가 뜬다면은 매수인의 경우 뭐요?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죠. 항상 이행 지체만. 그러면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 매매의 경우는 매도인에게만 이행 불능이 가능하다 그죠? 즉 자동차를 넘겼는데 자동차가 화재로 멸시됐다 그죠? 이런 경우 즉 매도인의 경우만 이행 불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개별 계약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게 임대차가 있죠. 그럼 임대차를 볼게요. 답이 임대인, 을이 임차입니다.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임차인의 의무는 뭐예요? 차임 지급 의무죠. 그래서 돈이니까 임차인의 채무는 이행 지체만 가능하다 그죠? 이행 지체만.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죠.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돈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즉 현재 수중이 없으면 뭐 친구로부터 빌리든 은행으로부터 빌리든 그죠? 따라서 금전 채무의 경우는 이행 지체만. 근데 임대인이 자신의 실수로 아파트를 화재로 소지했다 그죠? 그 물건을 사용케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 불능 그죠? 가능하죠 그죠? 따라서 이행 불능은 누구만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무자만이 그죠? 금전 채무자는 이행 지체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개별 계약은 매매하고 임대차죠. 그 매매의 경우는 이행 불능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는 매도인이 하고 매수인은 금전 지급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 지체만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도 누구만이 그죠? 임대인만이 이행 불능의 채무 불행이 가능한 거고 임차인은 항상 돈이기 때문에 이행 지체만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금전 채권은 한국은행이 남아 있는 한 이행 불능이랑 있을 수 없고 이행 지체만 문제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행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어디까지요? 채무 불행이라는 사실까지만 입증하고 손해액은 당연히 금전 채무 불행이 있으면 당연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손해액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그에 따른 기책이 없음을 입증하면 채무 불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금전 채무는 무과실 채무로 되어 있죠. 따라서 무조건 채무 불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금전 채무 불이익에서는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다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문제를 보세요. 4번. 다음 중 채권 관계의 발생 원인의 원칙적인 모습이 아닌 것. 자, 일단 다 몰라요. 그렇지만 5번 지문요. 혼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웠죠. 혼동. 저당권자 등 제한물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면 제한물권인 저당권 등은 혼동으로 소멸하더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면은 채권 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혼동은 채권과 물건의 소멸 사유이지 발생 사유는 아니죠. 그죠? 그 정답은 5번이고. 당연히 3번. 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당사자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이 발생하고 가해자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발생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면 뭐야? 손실자는 수익자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고 손실자는 수익자는 뭐예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죠. 사무관리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계약은 뭐예요? 자신들의 합의에 따른 채권 채무 발생 원인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법에 따른 채권 채무 발생 원인. 혼동은 소멸 원인이죠. 그죠? 정답은 5번이고 5번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금전 채무 불이행은 당연히 뭐예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족하고 그에 따른 손해와 손해는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죠. 채무자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번 아직까지 안 배웠습니다. 3번 맞고 4번 맞아요. 근데 5번이 틀렸습니다. 이자 있는 채권일자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자, 그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다. 확인까지 하고 우리가 본문에서 그 부분을 따로 설명을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08페이지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